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저 대표님 처음 보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혹시 한번 시간 순서로 어떻게 시작을 했고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네.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지금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하는 더벤처스라는 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전에는 더벤처스가 투자했던 스타트업의 창업자였습니다. 네, 중고거래하는 스타트업이었고요. 좀 긴 이야기지만 제가 창업했던 회사는 세릿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가 더벤처스에서 투자받고 너무 운이 좋아서 1년 2개월 만에 카카오에 인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생활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이벤트인데 네이버의 자회사였던 중고거래 스타트업이랑 나중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번개장터라는 회사고요. 그래서 번개장터를 같이 열심히 운영하다가 사모펀드에다가 매각하고 이제 더벤처스로 돌아와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네. 운이 좋아서 네. 예상치 못하게 네. 이런 키워드들을 네. 되게 많이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정말 운이 좋았던 건가요? 네. 아니면 알고 계셨나요? 운이 좋아서였다고 생각해요. 음. 네. 뭐 알고 시작했던 건 하나도 없었던 네.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뭐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한번 딥하게는 좀 더 천천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고 먼저 가장 먼저 궁금했던 거는 시작 단계에서 창업 왜 하셨나요? 이 기억이 항상 미화되기 마련이라서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 군대에서 내가 나중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싶은지 큰 일을 하고 싶은지를 정리해 봤거든요. 그래서 뭐 허황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꿈이 있었어요. 그 스포츠 구단을 인수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네. 축구, 야구, 농구 중에 어떤 그때는 거였나요? 메이저리그 야구 구단이었어요. 오. 네, 야구 구단을 인수하는 게 제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니까 자퇴를 해야 된다가 답이었는데 자퇴하고 그럼 뭐 하냐 하면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그때 내렸고 근데 자퇴는 못했어요. 네. 부모님의 격렬한 반대로 자퇴는 못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창업을 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뭐 선우를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직장인보다는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저는 취업 준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남들 다 제 동기들이 뭐 입사 준비하고 할 때 저는 창업을 준비했었죠. 제 학교 앞에 원룸에서. 네. 혹시 어떤 거 전공하셨는지 여쭤봐도 저는 환경공학 전공했어요. 그러면 근데 당시에는 네. 지금처럼 뭔가 창업이라는 게 흔히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창업이라는 걸 바로 해야겠다라고 느끼시게 된 어떤 계기나 포인트가 있나요? 돈을 많이 벌려면 그 방법밖에 없던데. 네. 그래서 뭐 그때 당시는 창업보다는 사업이라는 표현이 더 네. 흔하게 말했던 표현인 것 같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학교를 부산에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부산의 그 지역에 스타트업 창업할 사람 뭐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하고 제가 뭐 일종의 미덕 같은 거를 열면 모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럴 정도로 뭐 서울은 그래도 조금 커뮤니티가 있었겠지만 네. 지역은 정말 그 창업과 관련된 커뮤니티는 정말 없었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창업하겠다고 마음 먹고 내가 이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나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 하면서 여러 군데 막 연락도 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직접 이렇게 다 네, 찾아가면서 그래서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때 그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님한테 네. 제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네. 뭐 일종의 콜드콜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메일도 아니고 그냥 네. 우리가 이런 부산에서 이런 걸 준비하는 학생인데 네.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냐 해서 네, 권도균 대표님이 부산에 오셨어요. 정말요? 진짜요? 네. 그 연락을 네. 와서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네. 사업 뭐 창업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런 설명도 해주셨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그때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이 발표하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도 해주시고 와. 네, 그래서 제가 창업하고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던 거에 되게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귀인 중에 한 분이시네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세릿을
바로 시작하셨던 네.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전에 아니에요, 시행착오들이 아니에요. 네, 또 아니에요. 있었나요? 그 뭐 여느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네. 소개팅 서비스 이런 걸 만들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소개팅 서비스 만들어서 학교 그 교수님들 상대로 피칭도 하고 네. 네, 지원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 거 좀 받아서 네. 열심히 좀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정말 너무 몰라가지고 서비스를 딱 오픈만 하면 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네. 알아서 우리 서비스 써주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네.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몇 번 실패를 했어요. 여러 네. 서비스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생 창업자로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다가 결국은 중고거래라는 네, 문제를 발견하시고 그거를 풀려고 하셨던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과정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아, 네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때 미국에 솔드라고 네. 그 중고거래하는 스타트업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 스타트업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했어요. 그 스타트업을 봤는데 꽤 말이 되는 서비스처럼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한국에서 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중고 제품을 중고 거래를 중간에서 이제 좀 편하게 뭐 사기 거래가 없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제 지인들 중에 네. 중고 거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친구를 제가 꼬셨죠. 오. 저는 중고 거래를 그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아, 없거든요. 네네네. 진짜요? 그래서 머리로는 말이 된다라는 걸 알았지만 이게 음. 실제로 오퍼레이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뭐 지식, 경험이 네네. 없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중고 거래를 가장 잘 아는 친구를 꼬셔서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둘이서. 그 친구를 이렇게 꼬셨잖아요. 네. 근데 꼬신 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네. 그 뒤에 이제 또 뭐 웹사이트도 만드셔야 되고, 네, 그죠. 뭐 사실 이거 서비스 알리려면 뭐 돈도 자금도 필요했을 거고 네. 그런 건 어땠어요? 그래서 그 개발을 할 줄 아는 제 지인 2명을 또 꼬셨어요. 꿈을 팔아서. 네. 네. 네, 꿈을 팔아서 꼬셔서 이제 총 4명이서 네. 시작을 했죠. 음. 그리고 뭐 4명이서 그때 당시에 할 수 없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각자 막 배워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주 초기에는 저도 코딩도 하고 뭐, 모든 일을 다 같이 했죠. 그럼 그 흔히 사람들이 이제 나는 아직 창업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들을 네.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준비라는 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그 당시에 네. 팀은 어떠셨고 이 네. 말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때 되게 준비돼 있지 않았고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마케팅해야 되는지 이런 건 정말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배우면서 했고, 그리고 배우는 걸 직접 하면서 배운 것도 있지만, 뭐 여러 아티클을 보면서 배운 것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해왔고요. 근데 이게 뭐 저는 지금도 되게 많이 느끼고 저희가 투자하게 되는 스타트업 창업자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이라는 게 잘 존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준비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을 때, 느껴질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좀 움직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느꼈을 때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항상 시작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준비가 되나 이게? 약간 약간 그럴 수 있죠. 준비를 맞아요. 한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요즘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하면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그 다시 창업하신 분들이랑도 제가 뭐 대화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얘기해 보면 그분들도 여전히 새로운 게 많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업이 워낙 디테일들이 많아서 맞아요. 할 때마다 또는 누구랑 하는지에 따라서 네. 되게 디테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준비하고 하는 거는 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원룸에서 대학생 네. 4명이 하던 팀이었는데 어떻게 첫 투자를 받으셨어요? 저희가 첫 투자를 이제 더벤처스의 호창성 대표한테 받았는데 저도 좀 의아해서 네. 나중에 이제 더벤처스로 합류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이제 더벤처스 대표였던 호창성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네. 저희한테 왜 투자하셨냐? 내가 지금 당신의 입장이면 우리 같은 팀에 투자를 못 할 것 같다. 그렇게 여쭤봤는데 뭐 그냥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아마 대답은 안 해주시고. 네네네. 아마 뭐 되게 아주 논리정연한 이유가 있어서 투자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때 당시에 시장에 대한 문제에
문제가 있다, 중고거래 시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스타트업은 없었다 보니까 저희의 해결 방법, 접근법이 되게 참신했고 새로웠고 그리고 그런 시도는 사실은 저희같이 무지한 대학생 출신들 아니면 하기 어려웠던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벤처스에 그때 호창성 대표가 좋게 보고 투자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따로 한번 여쭤보고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사실 1년 2개월 만이죠. 그 정도, 그 정도 네, 걸렸어요. 1년 2개월 만에 카카오에 이제 인수라고 하셨죠. 매각을. 카카오에 이제 매각을 하시게 됐는데 그 거기까지의 스토리가 일단 먼저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서비스를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전이고요. 저희가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준비하던 시기가 있어서 그리고 법인 설립과 동시에 더벤처스에서 투자를 받았거든요. 더벤처스에서 투자를 할 테니까 법인을 설립해라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를 몰랐냐면 아니 투자를 그냥 해주면 되지 왜 법인을 설립하라고 하냐 이걸 이제 물어볼 정도로 저희는 되게 무지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법인 설립하고 투자를 바로 받았고요. 그게 2014년 2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2015년 5월에 카카오에 인수가 저희가 됐거든요. 근데 중고거래 시장이 굉장히 크고 사기나 뭐 불편함 이런 문제는 굉장히 명확한데 그때 당시에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그 문제를 제대로 못 풀고 있다라는 인식을 카카오에서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는 뭐 여러 기준들이 있었겠지만 굉장히 큰 시장에 풀기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팀을 찾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무식하게 이 문제를 풀고 있는 팀이 없었어서 저희는 중고 제품을 매입하거나 위탁해서 재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그렇게 매입하거나 위탁받아서 재판매하면 사기도 안 생기고 번거로운 과정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되게 오퍼레이션이 복잡해지죠. 돈도 많이 들고 그런 그 무모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는 팀이 없었어요. 저희 말고는. 그래서 카카오가 그 점을 좀 높게 샀던 것 같고 그래서 인수 제안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도 궁금한 게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잘 하고 있는 팀이었다면 투자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계속 끌고 나가는 다른 선택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두 가지 중에 이쪽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사실 저희가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투자하겠다는 VC들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 달라라고 해두고 카카오랑 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제가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희 팀원들이랑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딜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저는 워낙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한 창업자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이 그런 멤버들이었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것도 너무 의미 있고 좋지만 그랬다가 실패하면 우리는 그냥 뭐 좋은 시도를 했던 실패한 창업자로 남는데 카카오의 엑시트를 작게라도 한번 하면 우리가 다음 시도를 할 수 있는 엄청 큰 자산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20대 후반,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니까 이 시도가 마지막이 아닐 거다. 이렇게 큰 이정표를 하나 찍고 뭐 기회가 되면 또 창업을 하자. 이런 생각을 좀 가져서 카카오에 엑시트하는 의사결정을 했었고 그게 뭐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렇죠. 이 밸류가 이게 맞냐 뭐 그런 논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그 얘기 했어요. 너네 지금 통장에 얼마 있냐. 이것만으로 우리한테 되게 의미 있는 성과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카카오랑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림들이 좀 있었거든요. 프로덕트 와이즈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뭐 되게 좋은 딜이다라는 판단을 그때 했었죠. 그때 팀은 몇 명이셨어요? 한 열 몇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은 꽤 많네.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그러면 그 처음에 사업 시작하시고 1년 2개월 동안 우리가 매각이 이렇게 빨리 될 걸 예상이나 목표하셨었나요? 아니면 이거는 갑자기 굴러온 어떤 꿈은 꿨었고요. 네네. 이게 되게 큰 시장이고 의미 있게 문제를 풀어내면 카카오 같은 곳에서 우리를 인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한 적이 있어요. 코파운더들이랑. 네네네 초기예요. 네, 아주 초기에. 네네. 그래서
그게 뭐 그 목표하진 않았지만 네. 그런 이야기들은 한 적이 실제로 있었고요. 뭐 되게 정말 운이 좋게도 그런 일이 현실이 된 거고. 네. 네. 그럼 먼저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 어느 날 네, 네. 갑자기? 제가 네. 한 날 출근하는데 네. 저희가 창고처럼 쓰던 그 방이 하나 있었는데 사무실에 네. 네. 그 방에 카카오 분이랑 이제 저희 코파운더랑 같이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아, 그냥 우연히. 네, 그래서 왜 저분이 왜 오셨지? 네. 했는데 이제 딜을 제안하러 오신 거예요. 어. 재밌다. 그러면 그 사실 투자를 처음 받으셨을 때도 법인 설립을 이거 네. 할 정도로 모르셨다고 맞아요, 했고 맞아요. 매각도 사실 그러면 아예 모른 채로 이 딜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어떤 게 되게 어려웠고 어떤 걸 가장 많이 배우셨나요? 정말 몰라서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카카오에. 네. 네, 그래서 뭐 딜이 실제로 그 부러질 뻔한 뭐 포인트도 되게 많았었는데 무리한 요구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잘 잘 된 된 딜이었는데 뭐 계약 과정에서는 실수들이 좀 있었죠. 네네네. 네, 그래서 다시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됐을 그렇죠. 수도 무리한 있는 요구를 거예요. 했었고 네. 이게 저는 정말 많이 느끼는 게 그때 저희가 요구했던 100%가 다 당연히 안 받아들여졌죠.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 조건대로 딜이 되진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길게 보면 저희한테 더 좋은 딜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랑도 좀 연관이 네, 될 것 네, 같은데 네. 이후에 이제 번개장터 네. 피켓에 네. 또 인수합병이 되잖아요. 네. 이후에 네. 거기까지 A부터 B까지를 했으면 네. B부터 C까지 얘기를 한번 또 아, 들어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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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저는 되게 예민한 포인트인데. 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정확하게는 카카오의 손자 회사였어요. 네네. 카카오의 100% 자회사에 인수된 음. 회사였고 네이버의 자회사에 인수된 스타트업이 하나 또 있었거든요. 네네. 아 퀵캣이라는 회사였고 네네. 둘 다 중고거래하는 스타트업이었어요. 네네네. 이 두 회사가 여러 이유로 합병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1대 뭐 1점 몇 이렇게 이제 비율을 정해놓고 네. 지분을 수합하는 형태의 합병을 한 거고요. 네. 그때 이제 서로의 니즈가 좀 있었어요. 네. 세릿은 끊임없이 새롭게 고객을 모객해야 되는 구조의 사업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유저를 획득하는 비용이 계속 들었어요. 아. 끊임없이. 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비즈니스였어요. 네네네. 네, 신규 고객을 모객하고 제품을 직접 받아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카카오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쓴다. 너네 돈을 좀 적게 쓸 수 없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셨고요. 네이버에 있던 회사는 퀵캣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서비스가 완전 C2C 마켓플레이스인 번개장터라는 이름의 앱이었고요. 네. 이 서비스는 트래픽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아. 사람은 많은데 네, 유저는 많은데 돈을 못 비즈니스가 안 벌었어요. 되는. 아. 근데 저희는 유저는 끊임없이 모객해야 되지만 매출이나 거래액이나 이런 숫자들은 좀 규모 있게 찍히는. 나오는 네.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다가 네이버는 중고나라라는 카페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느 곳 하나를 푸시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아, 그럼요.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던 와중에 네이버가 이 퀵캣을 정리하고 싶은 니즈가 좀 있었어요. 네네네. 아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네이버가 됩니다. 네이버가 카카오에 퀵캣을 좀 너네가 가져가라 아, 라는 진짜? 제안을 주셨어요. 네. 아 진짜. 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된 거고요. 아. 네, 그래서 뭐 기사에는 퀵캣이 뭐 세릿을 인수했다 뭐 네,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뭐 사실과 다른 이야기고 네. 아. 두 회사가 합병한 거예요. 아 음.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에 모회사들끼리의 어떤 의사 결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맞아요, 팀일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 아까 처음에 이제 매각을 하시던 때에는 세릿이라는 회사가 이제 우리의 회사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합병 때는 우리의 회사가 아닌 카카오의 회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 이제 엑시스를 하거나 매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네. 우리 회사였던 게 대기업의 인수가 되고 대기업의 소유가 된다는 그 변화 과정이 맞아요. 어떤 것들이 실제로 좀 그 인수되고 나서 있었던 회사 차원에서의 변화들이 네. 어떤 거였는지 또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코파운더들도 워낙 없이 살던 사람들이다 네. 보니까 아주 큰 돈이 아니더라도 첫 번째 엑시스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던 현금이
되게 저희를 따뜻하게 만들어줬거든요. 네. 안락하게. 네. 아주 크진 않았지만. 네네네.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되게 약해졌어요. 확실히 동기부여가. 네, 그럼요. 네네. 어디 가면 엑시탄 창업자, 뭐 카카오의 자회사, 네. 뭐 손자회사의 뭐 임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 대우나 볼 수 있는 뭐 환경들이 좀 달라지면서 저희 모티베이션이 좀 약해졌어요. 네. 저는 뭐 편하게는 전투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창업자들도 조금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대외적으로 카카오가 인수한 회사라는 네. 포지셔닝이 되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라는 인식이 좀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도 스타트업에 와서 내가 어떤 뭔가를 성장을 열심히 해야지. 배우고 열심히 해야겠다. 당연히 다들 열심히 하시긴 했지만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카카오의 손자회사, 뭐 자회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네. 자회사에 취직하는 거야. 네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그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네. 좀 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좀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하죠. 그때 사실은 훨씬 더 가야 될 길이 많았고 시리즈 A 단계에서 저희가 인수가 된 거니까 요즘 기준으로는 시리즈 A도 안 되는 단계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단계에 엑시트를 한 거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하죠. 그때 조금 더 열심히 우리가 전투력을 가지고 했었으면 뭐 훨씬 더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매각이 좀 진행했던 이런 어떤 과정들이 뭔가 프로덕트에서 시작한 그런 느낌보다는 위에서 시작한 느낌이 조금 강하게 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이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맞고요. 그 세릿이랑 퀵캣의 합병은 사실 저희도 요구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펀드레이징도 하고 해야 되는데 더 도전적인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대기업의 자회사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VC들이 투자도 안 해주던 상황이었어서 우리가 다시 스타트업이 되는 그림을 원했었고 그러려면 퀵캣이랑 합병이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카카오에도 뭐 여러 차례 얘기한 바도 있고 그때는 이제 합병보다는 이 퀵캣을 사서 우리한테 붙여줘라 뭐 이런 요구였었는데 어쨌든 그런 요구들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뭐 제품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었지만 우리 회사를 이 스타트업을 어떻게 더 키울 거냐 하는 훨씬 더 높은 레벨에서의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세릿이랑 퀵캣의 합병을 내부에 어나운스 했을 때 저희 팀원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그 세릿이라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던 포지션이 다른 C2C 서비스는 다 틀렸다. 그렇죠. 얘네는 안정적이지 않고 얘네의 빈틈을 파고드는 거다. 그렇죠. 유저들끼리 거래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들맨이 들어가서 거래를 더 적극적으로 중개해야 중고거래 시장에 있던 뭐 사기 문제, 뭐 거래에 불편한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저 모델은 틀렸다라고 제가 계속 내부에도 많이 얘기하고 외부에도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레벨에서 더 큰 레벨에서의 전략적 판단 때문에 두 회사가 합병한다고 이제 내부에 얘기하니까 내부의 팀원들은 되게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비전이 약간 무너져. 너네가 맨날 욕하던 회사랑 합병한다고? 뭐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얘기였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또 컨트롤을 하셨어요, DO에는? 뭐 미안하다고 얘기했죠. 뭐 설명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 서비스가 가지는 한계 그리고 저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두 회사가 두 서비스가 합쳐졌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열심히 설명했었죠. 근데 뭐 100% 다 설득은 안 됐던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또 창업자로서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열심히 설명했었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겉으로 보면 회사와 회사가 그냥 단순히 합쳐진 거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고 의사결정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공동 창업도 어떤 사람이랑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회사가 합쳐진다는 건 그 리더십들이 또 한 팀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회사와 회사 간의 어떤 의사소통 외에 그런 내부적으로 진짜 의사결정권자 분들끼리 어떤 대화와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하셨었는지가 궁금해요. 정말 많이 싸웠고요. 정말 많이 싸웠고요.
뭐 이 이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싸웠어요. 정말 많이 싸웠고 제가 그 세릿을 같이 창업했던 친구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계속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뭐 기능적인 부분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제가 100% 신뢰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랑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심을 의심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죠. 네네. 근데 이제 뭐 여러 이유로 두 조직이 완전 새로운 환경에서 그렇죠. 네, 크고 자랐던 이제 두 조직이 합병되고 나서부터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는 우리대로의 문화가 있었고 그들은 그들대로의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겹치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매니지먼트들의 생각하는 방식, 네. 경영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달랐고요. 그래서 뭐 PMI라고 흔히 부르는데 합병 후에 이제 조직을 통합시키는 과정 그런 것들이 정말 어려웠고 네. 그래서 카카오에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네. 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카카오가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을 가장 어려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네. 곳이잖아요. 네. 다음이랑 카카오가 합병했던 시기. 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 일을 했던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네, 어디서부터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냐. 네. 해서 뭐 TF도 만들어서 뭐 문화, 일하는 방식부터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뭐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뭐 그런 것까지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거는 호칭, 네, 호칭을 어떻게 할지 네. 원래는 어땠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양쪽 다 달랐죠. 저희는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다 보니까 영어 이름 부르는 문화가 있었고요. 여기는 또 네이버의 자회사다 보니까 님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통합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파고들었죠. 왜 우리가 각자 이런 그 호칭을 부르고 있었냐. 이런 문화가 왜 있었냐. 네, 의도가 뭐냐. 네. 그래서 그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 뭐냐를 찾아가는 형태로 모든 걸 다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고 그런 맥락에서 회사 이름도 바꾼 거예요. 세릿이랑 퀵캣이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 합병했을 때 회사 후보 그 이름의 후보가 되게 많았어요. 네. 뭐 셀 퀵, 뭐 퀵셀, 뭐 등등등등 엄청 많았는데 그것도 그 TF에서 논의를 다시 했죠. 우리 이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자산이 뭐냐. 뭐 일종의 브랜딩이 잘 돼 있는 자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의 답은 번개장터라는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번개장터 주식회사로 바꿨죠. 네. 해주신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네. 이게 준비라는 게 될 수가 없겠네요. 사실. 그쵸. 알면 겁나서 하기 어렵죠. 그쵸. 얼마나 어려운 일들, 불편한 일들이 생길지를 알면 시도하기가 싫어지죠. 진짜. 네. 사실 이게 그러니까 리더십 간의 갈등이라면은 지금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아래에 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쵸, 아래 맞아요. 구성원들 간에. 특히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겹치는 부분들, 네. 직원분들의 어떤 역할이 겹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저는 굉장히 병목 지점이었을 맞아요. 것 같다고 딱 직관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해결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하기는 했어요. 네. 네, 하기는 했는데 그게 잘 해결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야 됐기 때문에 했고 뭐 인력 정리도 조금 했고요. 뭐 아쉽지만 좀 뭐 같이 가기는 어렵겠다라는 말씀도 여러분한테 드리기도 했고 뭐 그런 과정을 하기는 했는데 잘한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해결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회사가 힘을 합쳐서 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이런 일들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그냥 네, 그냥 했습니다.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첫 매각 이후에 좀 약간 전투력이 떨어지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합병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엄청 힘들어가지고. 전투력이 높아야 되고 치열한 과정으로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그 대표님의 어떤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분기점이 엄청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는 엄청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 합병은 제가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는 그거 말고는 양쪽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느꼈어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 네, 다른 옵션이 아예 없다. 무조건 이 방법을 실행해야 세릿도 더 잘 되고 이 퀵겟도 더 잘 되고 여기에 투자해주신 주주분들, 뭐 카카오를 포함해서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무조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엄청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네. 그러면서 뭐 모티베이션도 다시 살아났고 네. 어떻게든 되게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때는 되게 예민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이제 매각 이후로의 변화들을 얘기해 네. 주셨는데 합병 이후로는 회사 규모가 엄청 또 커진 거잖아요. 네. 대표님이 그 당시에 어떤 리더 포지션에서 네. 그 세리세 리더였을 때와 번개장터의 리더가 되고 나서 네. 어떤 변화들을 그리고 어떤 어. 좀 더 많은 성장들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그 두 조직의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DNA가 너무 달랐어요. 네. 큐캣은 세릿보다 조금 더 오래된 회사였고 네. 네이버 자회사 생활을 조금 더 오래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서비스의 가치도 되게 다른 가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구성도 많이 달랐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고 경영의 방식도 달랐고 근데 제가 그걸 쭉 양쪽을 다 보고 합병하고도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이게 답이 없는 거구나. 경영이라는 게 네. 매니지먼트라는 게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방법론이라는 게 딱 답이 있는 게 아니구나. 세릿은 세릿대로 맞았고 큐캣은 큐캣대로 맞았어요. 틀린 게 아니라 네, 다른 네, 거. 네, 그냥 다른 거였고. 그래서 합쳤을 때도 이 두 조직이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만의 방법을 찾는 거에 집중했지. 뭐 어떤 한 방법만 차용하겠다 이런 접근은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이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 네. 뭐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네. 그게 경영의 스타일이든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든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와, 이 합병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진짜 훨씬 어렵네요. 맞아요. 정말 힘들었고요. 네. 저는 네. 그때 당시에 아마 제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은 것 같아요. 그 기간 어느 정도였어요? 내가 이거 이제 좀 안정기다 까지 임수 합병부터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체 과정에서 어찌됐든 모든 게 다 대표님은 처음 하시는 경험이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대표님이 좀 조언을 구하거나 혹은 그냥 기댈 수 있었던 멘토님이나 뭐 귀인분들은 어떤 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에 제가 많이 여쭤보긴 했는데 이런 디테일한 경험, 네. 이런 상황에서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뭐 전 세계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만의 특수한 상황들이 또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성향이기도 할 텐데 누군가한테 많이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제가 부딪히면서 했어요. 네, 부딪히면서 뭐 제 판단대로 뭐 저희 그래도 또 코파운더들이 있었으니까 네네.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멘토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네요. 근데 그게 더 멋있어요. 결국 근데 정답이 영역이 아니니까 맞아요. 내가 어떻게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그거를 이제 추진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 아니었을까. 네. 결과론적으로도. 결국에 해봐야 아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당연히 아쉬운 부분들, 후회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네. 그렇죠. 네, 세리스를 할 때부터 네. 뭐 합병한 번개장터 주식회사를 같이 했을 때도 그렇고 아쉬운 부분들, 후회되는 부분들 너무 많은데 다시 하라 그러면 다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때의 기준으로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거 아닌가? 네. 좋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이제 A에서 B, B에서 C까지 했고 C에서 D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번개장터 주식회사로 네. 이제 이어 나가다가 사모펀드에 결국 매각을 네. 하시게 됐잖아요. 네. 거기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뭔가 되게 거창한 뭔가 비하인드가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고요. 제가 저는 평생 세리잇을 창업하기 전에는 중고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다 보니까 뭐 중고거래를 엄청 즐긴다든지 네. 여기에 큰 뭔가 뭐 미션, 비전이 있다든지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꽤 오랫동안 하고 나니까 되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네. 내가 중고거래를 언제까지 이걸 할 해야 수 되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거의 7년 차이셨던 거 아니에요? 뭐 한 7년, 8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고민은 뭐 다른 그 C레벨들이 있으니까 뭐 나 혼자 이제 그만한다고 얘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일단 먼저 했고요.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동력이 없다. 재미있지 않다. 더 이상 이 일이. 모티베이션이 없다. 네, 그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 세리스의 코파운더, 뭐 퀴켓의 코파운더가 다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다들 중고거래를 너무 오래 했던 거예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네. 느껴지는 그런 그래서 게 다들 조금 지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회사를 더 잘 경영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매각하고 우리가 떠나면 더 좋은 그림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저희가 바이어를 엄청 찾아다녔어요. 그렇구나. 네. 이번에는 첫 매각 때랑은 다르게 네, 먼저 맞아요. 제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찾아 나서셨나요? 네. 세리 때는 꿈꾸긴 했지만 네. 뭐 먼저 제안을 주셨던 거고, 네. 네, 이 번개장터 주식회사 때는 저희가 먼저 찾아서 바이어를 구하러 다녔죠. 이게 사실 그 정도 규모의 회사를 한국에서 또 매각하는 사례들이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네. 꽤나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겉으로 들은 찾아 나섰다와 실제로 어떤 액션들을 취하셨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이 또 궁금하고. 이게 정말 우연이 더해진 뭐 결과물이라고 저는 많이 느끼는데,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어떤 분이 제가 막 바이어를 찾아다니고 있을 때 이것저것 뭐 연락도 드려보고, 일본에도 제가 가서 회사를 팔아보려고 노력도 했었고, 뭐 그러던 와중에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본인이 중고거래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막 나눴는데, 그분이 되게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어서 이분이 번개장터에 와서 경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분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번개장터에 와서 경영을 하시면 어떠냐, 혹시 뭐 번개장터를 인수할 수 있는 펀드를 알고 계신 것이 있냐 해서 이제 이야기가 더 진도가 나갔던 거고요. 그래서 그분 네트워크 내에서 알고 계시던 사모펀드를 초대하신 거예요. 딜이 뭐 되게 우연이 겹쳐져서 진행된 딜이었어요. 근데 사모펀드가 초대됐다고 해서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서도 이제 바둑을 열심히 두셔야 될 텐데. 네, 맞아요. 그 얘기도 궁금해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네네네. 근데 그 한국에서 이 정도로 큰 시장이 저는 많이 없다고 느끼거든요. 중고거래 시장만큼.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 번개장터만큼 되게 강한 유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B2C 서비스 중에는 흔치 않았고요. 네네. 그래서 유저 시장도 꽤 의미 있게 크고, 유저 베이스도 탄탄하게 가지고 있어요.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트래픽이 되게 많은 서비스였으니까 번개장터는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번개장터가 수익화가 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펀더멘탈은 되게 좋은데 수익화를 더할 여지는 되게 많이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와중에 글로벌리 중고거래 시장에 되게 많은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장 상황도 좋았네. 네, 그래서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와, 이 시장에 뒷바람이 부네? 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협상은 꽤 순조롭게 되긴 했어요. 뭐 디테일들은 되게 많긴 했지만 꽤 순조롭게 되긴 했고, 이 과정에서 제가 되게 크게 느꼈던 거는,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 그리고 뭐 합병해서 초반에는 중고거래 시장에 다들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자본가들, 뭐 VC들, 네. 뭐 PE들이 중고거래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거 뭐 돈 벌겠어? 네. 뭐 해봤자 얼마나 클 수 있겠어? 이런 관심,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니까 한국도 좀 많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뒷바람이 불면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위기가 많이 느꼈어요. 결국 이게 자본시장 전체 흐름에서의 업앤다운도 정말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그 아주 단편적인 예로 세릿이랑 퀵캣이 합병했을 때 기술적으로 합병 당시의 기업 가치가 뭐 아주 작았어요. 아주 작은 금액이었는데, 그 저희가 마지막에 사모펀드에다가 엑시트할 때의 기업 가치는 이 합병 당시보다 10배 정도 높았거든요. 근데 서비스가 10배 정도 커졌냐 하면 그러지 않았어요. 시장의 이 중고거래 사업에 대한 인식이 10배 정도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우연과 우연이 다 더해졌다라는 게 이런 변수들의 고비였네요. 그렇죠. 시장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건 약간 제 개인적인 궁금함일 수도 있는데, 아까 그 결국 경영진 내부에서 회사를 팔아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거가 계기가 됐을 때
바이어를 찾아다니셨잖아요. 근데 바이어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팔고 싶다고? 네. 네. 팔고 싶다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경영하기 싫으니까 싫다? 지쳤다? 경영하기 힘들다. 뭐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일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돼달라. 근데 기존 경영진은 다 빠지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싫어서 팔겠다라는 거랑 조금 뉘앙스는 다를 수 있는데 뉘앙스는 다른데.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뭐 우리보다 더 잘 경영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경영진이 왔으면 좋겠다. 더 나은 경영진을 찾고 있다. 네네네.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딱 네. 매각 이후에 이제 진짜 계좌에 돈이 딱 찍히셨을 때 네. 어떤 감정이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이 끝난 거잖아요. 이제 네.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어떤 느낌이셨을지. 본인한테 지분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내가. 한 사이클이 끝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되게 기분 좋았고요. 정말 기분 좋았고 사고 싶은 것들 샀고요. 그래서 근데 그 기분은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네. 뭐 그 다음 날 눈 뜨면 똑같죠. 똑같은 일상이고. 네.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엄청 오래 가지는 않았고 바로 고민이 이어졌죠. 뭐 해야 되나 이제? 다음 나이 스텝은 뭐? 네네네.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이제 위워크를 결제해 놓고 거기로 출근 계속 했어요. 정말요? 네, 얼마 네. 만에 하신 거예요? 바로 출근했어요. 바로 네, 또? 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했었고 기억이 조금 왜곡됐을 수 있어요. 네네네. 네. 출근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다음 뭐 하지 고민들을 계속 했어요. 네. 뭔가 방향성을 정해둔 것보다는 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계속 그쵸. 걸리죠. 네. 근데 그 창업을 또 하기는 뭐 싫었고요. 네, 창업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서 이게 돌아보니까 이건 다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네, 알고 내가 다시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몇 달을 보냈죠. 네. 그 당시 그 고민도 이전 공동 창업자분과 같이 하셨나요? 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매각 딜을 리드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음 뭘 할지를 이제 세리세 공동 창업자랑 계속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긴 했어요. 네, 우리 다음 뭐 하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긴 했죠.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공동 창업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네. 친한 관계로 시작해도 결국에 깨지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얘기들을 네. 많이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근데 넥스트 스텝까지 함께 고민할 정도로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제 더러운 성격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서. 저는 코파운더를 어떤 기준으로 구성해야 되나, 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이제 저한테 주시면 항상 비슷한 말씀 많이 드리는데 기능적인 조합보다는 인간적인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초기에 이제 스타트업이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하다 보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기능적으로 팀을 만들어 놓으면 특정 기능이 어떤 순간에 필요 없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럼 이 사람 어떡하지? 우리 팀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자가 진짜 외롭거든요. 그렇죠.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쵸. 나의 어려움을.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쵸. 내 이야기를 공감을 못 해줘요, 주변에. 그렇죠. 친구의 99%는 그냥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이해 아예 못하는 이야기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야 그러길래 취직하지 왜 창업했냐 이런 말씀 하시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럴 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뭐 또는 유의한 사람이 코파운더인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럴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결국은 일도 일이지만 그 앞에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게 맞아요. 코파운더여야 되고 코파운더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일이 되면 그러니까 맞아요. 다시 말해서 기능적이 되면 일이 약간 바뀌었을 때 무너질 수 있는 맞아요. 좀 완전 공감. 네. 그럼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어찌됐든 그 1년 2개월 만에 첫 매각을 하고 또 합병을 하고 네. 또 매각을 7년 동안 압축적으로 경험하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대표님께서는 돌이켜 보니 이게 아까 운이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 아무리 좋은 파도가 들어와도 노를 젓는 사람이 어떻게 젓고 어떤 방향으로 젓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통제 불가능한 운 외에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잘 됐을 수 있었을지, 대표님은 어떤 노를 젓고 계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요. 그 저희는 뭐 중간중간 다른 경험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상 대학생 창업자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거든요. 뭐 의미 있는 커리어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생 창업자였기 때문에 너무 몰랐어요.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리크루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정말 모든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안 하는 시도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릿이라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도 남들은 다 야 그게 말이 돼? 그렇게 하면 오퍼레이션 돈 너무 많이 들고 뭐 그건 너네가 하기 어려운 일이고 뭐 등등등 되게 큰 챌린지들이 있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현실적인 챌린지 계속 그쵸, 들어오는데 그쵸. 근데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거고 몰라서 그걸 할 수 있었던 거고 사실 뭐 카카오의 자회사, 네이버의 자회사가 합병하는 일도 아마 사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뭐 두 회사가 어떤 관계인지 뭐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이런 거 아예 몰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그림 말고는 두 회사가 잘 될 방법이 없어 보였고 그러니까 합병했던 거고 뭐 모든 과정들이 몰랐는데 몰랐기 때문에 용기가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겁나서 안 하는 시도들을 저희는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저희의 경쟁력이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서비스에도 녹아났고 회사에도 좀 녹아나다 보니까 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와 얘들은 되게 특이한 시도를 한다 라는 좀 뭐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고 결국 말씀하신 그 리스크 테이킹이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저는 다시 창업하라 그러면 못 할 것 같거든요. 이제는 뭐 좀 어설프게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실행의 속도가 느려지고 낼 수 있는 용기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모르는 게 가지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창업자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런 창업가들을 지원을 하는 VC의 지금 대표로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그런 거 궁금한 것 같습니다. 창업해서 스타트업 엑시트하면 흔히 하는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이 투자인 것 같아요. 뭐 저희도 그런 맥락도 당연히 있었는데 제가 회사를 매각하고 집 앞에 위워크에 이제 출근해서 막 고민을 하는데 아무도 안 시켜도 제가 하는 일이 맨날 스타트업 뉴스 찾아보고 이 회사는 이래서 잘 되겠다. 이건 어떻게 풀려고 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과 관련된 이 일은 나한테는 되게 즐거운 일이구나.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니까. 돈을 안 줘도 내가 내 돈을 써가면서 그걸 하고 있었으니까. 되게 즐거운 일이구나. 근데 10명 이상이랑 일하고 싶지는 않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그게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되게 사건 사고가 많아져서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과 관련된 일인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스타트업 투자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러면 이 투자를 내가 직접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조직에 들어갈 거냐 라는 고민이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뭐 투자를 하는 회사를 따로 만드는 것 또한 창업이니까 그건 이제 저한테는 옵션이 아니었고 그래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고 나서는 더벤처스로 오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럼 먼저 더벤처스 측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먼저 제안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먼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먼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첫 투자를 받았던 투자사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스토리도 아주 흔한 스토리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더벤처스였던 이유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너무 자연스럽긴 했는데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는지를 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에는 투자 받았던 스타트업이 엑시트하고 여기에 창업자들이 이제 투자해줬던 투자사에 돌아가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에는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아, 네, 미국엔 되게 흔한 일이고. 저는 제가 이렇게 더벤처스로 가서 투자하는 게 더벤처스가 얼마나 좋은 투자사인지를 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네. 그리고 더벤처스의 창업자였던 호창성 대표한테 인간적으로도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보은하는 의미도 있었고, 네. 우리가 다시 더벤처스로 돌아가서 더 좀 큰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좀 투자 활동을 해야겠다. 네, 그게 아무도 이 세릿이라는 스타트업에 투자 안 할 때 우리를 믿고 투자해준 더벤처스에 대한 보은, 보답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죠. 재밌게 들리는 게 보통은 VC와 스타트업의 관계가 안 좋거나 혹은 본인의 주주를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지나셨음에도 여전히 호창성 대표님이 고마운 분이었다고 기억에 남는 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은데 이 여정에서 호창성 대표님은 우리 세릿의 그리고 대표님에게 어떤 존재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호창성 대표, 더벤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앞에 얘기를 드리고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 호창성 대표 미국에서 창업해서 큰 엑시트를 한 창업자예요. 그런 분이 더벤처스라는 투자사를 만들어서 후배 창업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더벤처스 시작도 창업으로 그쵸.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다른 투자사랑은 조금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었고 창업자 그리고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모든 VC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좀 다른 VC랑 다른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벤처스는. 호창성 대표는. 그래서 더벤처스는 저희 일을 인간적으로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네, 뭔가 왜 이렇게 해? 왜 뭐 이렇게 안 하고 왜 이 방식을 선택했어? 이런 어떻게 보면 주주로서의 그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코파운더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해봤는데 이제 그분들은 해보신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보면 어때? 뭐 또는 나는 이런 기준으로 이런 선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너네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 하는 아주 창업자 입장에서의 경험들, 뭐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특히 대학생 창업자들한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죠. 엄청 큰 자산이었어요. 네. 그러면 더벤처스에 들어가신 것도 세릿을 같이 창업하셨던 김대영 공동 창업자님이랑 또 같이 들어가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시고 나서 투자는 또 처음이셨잖아요. 창업에 비해서 또 어떤 게 어려우셨나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 밖에서 보니까 투자가 너무 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걸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가면 이런 회사들에 이렇게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갔는데 또 막상 그 입장이 돼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몰라서 저희가 용기를 내서 투자라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데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사실 제가 더벤처스 와서 1년 동안은 거의 투자를 못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의사결정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구간들이 있었죠. 근데 그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버전의 더벤처스의 투자 방향성을 좀 만들 수 있었던 기간이었죠.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더벤처스의 방향성, 지금 대표님으로서 그 방향성 혹은 투자 철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 그래요? 네. 크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모든 투자사마다 다 생각이 좀 다를 텐데 저는 이 시장에서 이 환경에서 더벤처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그런 관점으로 창업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더벤처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더벤처스는 창업을 해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자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VC들은 못하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이 못하는 투자라는 건 뭐냐 하면 리스크는 꽤 커 보이는데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뭐 큰 자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벤처스는 그런 그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가 또는 의지 있는 창업자가 얼마나 시장을 바꿀 수 있는지 네.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네.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네. 저희도 경험해봤고 네. 더벤처스가 투자하면서도 경험해봤고 그래서 그런 좀 큰 꿈을 가지고 도전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창업자들을 네. 다른 투자자들은 망설일 때 우리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VC라는 일도 저희는 더벤처스가 혁신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떤 맥락이냐 하면 한국의 VC라는 일, 직업이 생긴 게 한 50년, 60년쯤 됐을 거예요. 근데 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일하는 방식이나 접근 방법이. 근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많이 느끼고요.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뒷단계 투자랑 앞단계 투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단계 투자를 하면서 되게 많이 좀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는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의 수가 200개가 훌쩍 넘어요. 근데 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균질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희의 고민이에요. 기존의 방식은 그 심사역이라는 분 개인한테 되게 많이 의존하는 형태거든요. 투자받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부분 심사역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심사역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우리 지금 펀드레이징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또는 뭐 주변에 아는 곳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개인 심사역들한테 여쭤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거든요.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잘 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개인 심사역의 역량에 되게 많이 의존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심사역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또는 어떤 파트너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이 하우스의 서비스의 퀄리티가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벤처스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정의하고 보면 좋은 방향은 아닌 거죠. 그렇네요. 우리가 담당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의 퀄리티를 어떻게 균질하게 만들 수 있을까가 굉장히 큰 고민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왜 의미가 있냐 하면 VC들은 본질적으로 잘 되는 스타트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그 스타트업에 시간을 많이 쓰고 더 잘 되게 조금이라도 더 돕는 게 나한테 엄청 큰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스타트업들한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논리죠. 근데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이 문법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 되고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그걸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던 거죠. 정말 안 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갑자기 잘 되기도 하고 너무 잘 되고 있다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와서 현 시점의 성적표를 가지고 특정 포트폴리오, 특정 스타트업에 우리 리소스를 집중하는 형태는 그들 입장에서도 좋은 서비스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의 리소스를 현명하게 쓰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더라도 또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더라도 이 모든 스타트업들한테 저희가 투자한 모든 스타트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균질한 서비스,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에요. 저희가 초기 스타트업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방법 아니면 사실 좀 의미 있는 도움을 주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렇네요. 이걸 프로덕트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유저마다 UX가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쵸. 이거를 바꿔가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방향성을 넘어서 이걸 통해서 좀 꿈꾸시는 더벤처스만의 비전은 어떤 건가요? 이게 항상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뭐 중고거래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도 그랬지만 뭔가 엄청 거창한 비전, 미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와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의해보면 그냥 눈앞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 잘 푸는 데 집중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엄청 큰 비전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비효율을 좀 우리만의 방식으로 풀어보자 라는 접근을 더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더벤처스의 투자사로서의 비전이라고 하면 답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굳이 얘기해보자면 저는 이 VC라는 업을 네. 과감하게 얘기해보면 네. 중고차 딜러랑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중고차 딜러가 차를 팔려는 사람과 차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인데 네네. 본질적으로는 네. 이 양쪽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거를 레버리지해서 돈을- 수수료를 받는 뭐 네. 그런 일이잖아요. 네. VC업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네요.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생각하면 왜 저렇게 표현하나라고 뭐 말씀 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요. 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중고 관련된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중고 거래랑 다르지 않다 구조적으로는. 근데 꽤 비효율적인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비효율을 좀 해결해서 저희만의 방법으로 네. 다른 투자사들은 또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하겠죠. 저희만의 방법으로 해결해서 네. 이 스타트업과 자본을 더 많이 연결을 하는 거 장기적으로 네. 더 많이 연결해서 이 스타트업들이 우리가 사는 뭐 오늘을 네. 더 좋게 만드는 거 그런 거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뭐 비전이 뭐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멋있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금 오늘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잘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방향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라고도 그럴 수 생각이 있죠. 드네요. 그럴 수 있죠. 왜 투자했는지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본인의 어떤 회사에. 창업자 출신 투자자로서 어떤 투자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투자라고 저희가 통칭하지만 뒷단계 투자랑 앞단계 투자는 완전 다른 일인 것 같거든요. 네. 뒷단계 투자는 자본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뭐 IPO 어떻게 하고 등등등등 되게 알아야 될 것들도 많고 전문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앞단계 투자는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것도 되게 바보 같은 일이죠. 네.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망하니까. 네. 투자도 비슷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망할 거라는 걸 알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논리적이고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서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앞단계 투자를 딱 놓고 보면 되게 이해하기 어렵죠. 얘들한테 왜 투자해야 되는 거야?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얘들 뭘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냐? 근데 요 영역의 투자를 이 앞단계 영역의 투자를 저는 창업자 출신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업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스타트업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그래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의미 있는 조언을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성향에 대한 문제인데 창업한 사람이 가지는 그 성향들이 있어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다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시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일종의 무모함이 다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철학,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초기 스타트업 투자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문법이 똑같이 맞으니까. 네. 아무것도 없고 잘 모르지만 큰 꿈에 베팅할 수 있는 그 성향, 네. 그 DNA가 네. 초기 투자하는 거랑 네. 창업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네. 저희 멤버들 다 창업해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내부에서 투자회사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이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결국엔 사람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그쵸. 남들은 무모해 보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네. 투자냐 아니냐? 네.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그게 창업자 출신 투자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장에서. 네, 아무것도 없지만 네. 창업자를 보고 네.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창업자의 눈빛을 보고 네. 창업자의 꿈 이야기를 듣고 네. 뭐 1시간 만에 일주일 만에 네. 투자할 수 있는 거 네. 그게 저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 네. 그래야 뭐 더벤처스도 엄청 커질 거고 네. 좋아질 거고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훨씬 더 좋아질 거고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초기 투자라는 일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꿈이 큰 창업자들한테 투자하는 일을 할 거예요. 네. 허황될지라도.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저희 내부에서 투자
검토위원회라고 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내부에서 할 때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이 팀이 주장하는 대로 이벤트들이 일어날 확률은 0에 수렴한다. 그거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네. 하지만 이 팀이 말하는 대로, 이 팀이 가정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이 회사가, 이 창업자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럼 확률적인 걸 배제하고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그 사람 그냥 네. 그리고 그 아이템 이런 것들만 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 초기 투자는 실패율을 관리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네. 성공의 크기에 의존하는 일이거든요. 아. 네. 성공의 확률은 너무 낮아요. 이건 뭐 너무 자명한 일이죠. 남들은 지금까지 못 풀었던 문제를 푸는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못 풀 가능성이 높죠. 그쵸. 실패할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성공을 가끔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성공이 얼마나 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죠. 그럼 아까 이제 결국에 이 사람이 가진 꿈의 크기와 사람에 베팅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결국에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하신 회사들 중에 기억나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너무 많고요. 저희가 뭐 제가 투자한 경우도 있지만 뭐 과거에 더벤처스가 이제 제가 없을 때부터 투자했던 사례들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데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답이 없고 그 저희가 얼마나 부족한 판단을 하는지를 많이 느껴요. 네, 그게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저희가 투자한 사례 그리고 투자 못했던 사례로 네. 뭐 하나씩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공유 킥보드, 공유 자전거 서비스하는 지바이크, 지쿠라는 회사에 투자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네. 저도 구독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 회사는 처음에는 지금의 모델이 아니었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반 자전거를 공유하는 서비스였고 네네. 중국에 이제 굉장히 공유 자전거 서비스가 막 흥할 때 어떻게 보면 그걸 따라한 서비스였죠. 근데 한국 시장에 맞춰서 진화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시 해외로 나갈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 처음 모델이 그게 아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대표님이 창업할 때 대표님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대표님을 보고 그때 당시 대표님을 보고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대표님이 바뀌었고 네. 바뀐 대표님이 훨씬 더 잘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부족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투자 못했던 사례들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토스랑 당근마켓에 투자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어요. 못했다기보다 정확하게는 저희가 안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 투자자의 관점, 판단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틀려요. 네. 높은 확률로 틀리고 그래서 제가 저희가 투자를 좀 거절하는 스타트업의 창업자분들한테 항상 이 토스랑 당근 사례를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투자 못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안 했다라는 게 사업의 성패랑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도 계속 실수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업하셔서 우리의 안티 포트폴리오가 되셔라. 네. 그러면 우리도 되게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울 것 같다. 그렇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이게 하면 할수록 정말 정답이 없구나. 네. 잘 모르는구나. 네. 그래서 미래를 예상하고 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를 포함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 순간순간 우리가 믿는 판단을 네.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요. 그래서 운이 좋았어요라고 하는 게 네. 실제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서 그럼 결국에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도 이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통제 가능한 변수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사람을 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사람을 볼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그때그때 다른 것 같거든요. 누군가는 뭐
되게 특이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 뭐 저희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못 풀었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아주 평범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실행을 할 사람들은 그 문제를 똑같이 못 풀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특이한 관점이 있어야 되고 뭐 독특해야 되고 뭐 일종의 또라이 같은 포인트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걸로만 표현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다 있고 각자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이게 투자라는 게 제가 받아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다 보니까 한번 해놓으면 한번 관계를 만들면 엄청 오랫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누군가는 이 투자가 결혼보다 더 헤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는 좀 많이 하죠. 지금 투자해 놓으면 우리가 최소 5년, 길면 10년 이상 함께 해야 돼. 너는 저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어? 네,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내부에서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좀 정의하면 저희가 느끼기에 매력 있는 사람한테 투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매력의 종류가 어떤 거든 우리가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와, 이 사람 진짜 특이해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등등 이분은 진짜 매력이 있어서 만날 때마다 즐거워. 뭐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나는 이 사람이랑 그래도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이런 분들한테 저희는 투자하고 싶어 하죠. 뭐 모든 사례가 그렇냐 하면 뭐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성은 있고요. 또는 이분의 회사, 지금 하고 있는 회사에 우리가 가서 일할 수 있을까? 직원으로서. 또는 우리가 채용을 하는 입장이면 이분을 뽑을 거야? 이런 것들 여러 관점에서 물어보는데 그게 다 뭐 복잡하지만 매력이라는 표현으로 저희는 정리가 되는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딱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매력이라는 어떤 되게 뾰족뾰족한 다면적인 어떤 그런 걸로 정의할 수 있는. 사실 입체적이라 오히려 이걸 명확한 기준들을 세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 대표님의 어떤 창업가 기질, 성향, 매력은 어떤 계기들과 유년 시절의 경험들로 인해서 생긴 건가요? 그거 진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크게 망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진 기질인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내 손으로 뭔가 하는 거에 되게 흥미를 느끼고 뭐 그랬던 기질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딱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라고 제가 지금 느끼는 거를 좀 정리하면 저는 되게 하는 거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되게 만드는 데 집착하는 사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성향이 부모님이랑 꽤 닮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기질은 거기서 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해주셨던 얘기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본인께서는 집안에서 물건을 잃어버릴 때 항상 잘 찾아내고 무조건 찾아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도 한번 또 해주실 수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 막 처음에 장표에서 난 무조건 찾아낸다. 그래서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잃어버릴 때 나한테 부탁한다고 하셔서 맞아요. 어떤 방법론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물건을 잘 찾을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를 기대했는데 장표의 마지막엔 뭐였냐면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게 너무 저는 아직도 뇌리에 일상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질은 어쩌다 시작이 되신 걸? 저는 진짜 어렵게 시작했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시원에 반지하도 아니고 B1 그냥 지하. 그냥 지하. 그냥 지하. 반지하 아니고 햇빛 아예 안 들어오는 지하에 살면서 창업하고 뭐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이걸 내가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그래서 이 스타트업을 반드시 뭐 아주 크게는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질이 좀 강화된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후회 없이 시도들을 하다 보니까 뭐 100%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게 조금 더 체화된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남들이 와 저렇게까지 해? 라는 수준으로 집요하게 뭔가를 했더니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더라라는 경험을 몇 번 하게 되면서 아, 이렇게 나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딜들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저도. 이 되게 해야 된다고 정해놓고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해서 성공했을 때의 그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도파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성과가 뭐 아주 큰 게 아니더라도 뭐 그런 거죠. 봐봐, 내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니까 되잖아. 이런 거.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너무 어려운 일들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아, 열심히 했는데 아쉬워. 안 됐지만 우리는 그때 즐거웠어. 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요. 네.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네. 열심히 했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정도까지는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반대편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뭐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심들이 들더라고요. 진짜 충분히 열심히 한 게 맞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저는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했을 때 반대편에서 그렇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진짜 후회 없이 해서 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라는 게 저한테 되게 좀 의미 있는 네, 지점인 것 같아서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대표님 뭔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지금의 대표님, 지금의 어떤 행복 혹은 가치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계실까요? 아, 그게 정말 제가 최근에 많이 고민했어요. 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네. 살 날이 이제 뭐 많이 남으셨어요. 많이 나오시죠. 많이 남았지만 뭐, 네,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나. 그 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막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까지 가야 되고 엄청 철학적 고민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 고민을 저보다 앞서서 했던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딱 어떤 특정 지점으로 수렴하더라고요. 그게 다 종교인들이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의 그 끝그림이 종교인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거꾸로 놓고 보니까 내가 종교인이 되고 싶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고민을 막 하다가 끊었어요. 이 고민이 내 인생을 더 잘 사는데 뭐 행복이라고 표현할게요. 행복하게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온 이야기인데 그냥 오늘 즐거우면 된다. 결국 관통하네요 이게 네, 전체적으로. 오늘 그냥 내가 행복하면 이 행복이 모여서 아 그래 뭐 행복했다. 대부분의 날들이 행복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그 순간순간 후회 없는 선택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저의 요즘의 포커스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 앞으로 대표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왜냐하면 오늘 대표님이 나와서 허창성 대표님이 정말 감사한 분이셨다 얘기하시고 권동윤 대표님 얘기도 하셨는데 나중에 또 누군가는 김철우 대표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날들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런 게 중요한가 싶어요. 그거 뭐 중요한가 싶고 그냥 그 같이 이야기하고 뭐 같이 밥 먹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되게 즐겁다.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즐겁다. 이 사람한테는 뭐 아주 작은 거라도 배울 게 있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면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 같고 뭐 엄청 유명해지고 싶다거나 뭐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뭐 제가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보고 싶다. 네. 같이 있었더니 재밌더라. 뭐 이런 사람 정도면 저는 네. 뭐 행복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지. 그 제가 이 얘기하면 뭐 좀 싫어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그 호창성 대표라는 사람을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봤던 호창성 대표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뭐 권도균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이렇게 같이 논의해보고 하면 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뭐 우리 모두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네, 막 술 마시다가 막 졸고 뭐 되게 평범해요. 정말 평범해요. 네. 그냥 아저씨예요. 제 그냥 표현으로 되게 아저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와 이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하는 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분을 보면서 꽤 평범해 보이는 면이 많으신데도 되게 의미 있는 성과를 냈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저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면 좋겠어요. 이게 엄청 큰 비전, 미션 가지고 있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하자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도 그리고 지적으로 엄청 뛰어나지 않더라도 뭐 카이스트 나오지 않더라도 서울대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도 있구나. 저는 극단적으로는 어린 분들, 대학생 창업자들, 고등학생 창업자들이면 더 좋겠는데 이 굉장히 도전적인 시도들, 창업들 많이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거 보면 저는 막 희열을 느끼거든요. 오늘 사실 이렇게 좀 엄청 솔직하게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약간 사실 일반적인 컨텐츠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좀 어떠셨는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될지 몰랐고요. 그래서 뭐 솔직한 이야기 꽤 많이 했는데 뭐 꾸며내지 않은 이야기여서 줄 수 있는 뭔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저도 얘기하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하게 돼서 즐거웠고 앞으로 이제 그 더벤처스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만나게 될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뭐 기대도 되고 아마 우리 이 채널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또 더벤처스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 뭐 어떤 분들이 우리를 찾아줄지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뭐 이런 것들 되게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즐거웠지만 앞으로 되게 기대된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